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직역 사이에 갈등을 키운다는 게 그 이유인데 간호사 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천안의 낮 최고 기온이 31.2도를 기록하면서 5월 중순 기온으론 관측 이래 5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도 역대 세 번째로 더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9년 새 두 차례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데 이르면 이번 주 대전시와 한국타이어 측이 협의에 나섭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박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간호법 제정안의 제2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은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사이 갈등을 키운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법안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표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로 돌려보내진 간호법은 재의결이나 수정의결 혹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만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하더라도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별도 중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이렇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자 간호사 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단체 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 단체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 등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파업 형태는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단체 행동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개정의료법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아산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에 곳곳에서 때이른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쯤 한풀 꺾이겠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대전 도심의 한 카페. 앞당겨 찾아온 더위에 얼음 가득한 음료는 인기 만점입니다. 음료 못지않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주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파는 곳을 찾다가 시원한 게 좀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좀 따뜻한 걸 즐겨 마시는 편인데 오늘은 좀 너무 더워서 아이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부채와 선풍기도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잠바도 안 입는다 그러고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여기 와서 부채 사러 왔어요. 오늘 아산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를 기록했고 대전도 31도를 넘어섰습니다. 천안 역시 31.2도까지 치솟으며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온도계를 대보니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번 반짝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그리고 낮 동안에 일사까지 더해져서 낮 기온이 17일까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대전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부터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른 전기 요금이 적용됐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이 같은 폭으로 올랐는데 고물가와 불경기 속에 늘어난 생산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로에서 철을 녹여 각종 금속 모형을 만드는 주물 공장. 공정 특성상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기 요금만 6천만 원. 에너지 효율 장치까지 설치했지만 계속 오르는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값이 저희 지금 모든 거에 거의 한 30% 정도까지 차지하는데 아마 거기까지 그거보다 선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전기 요금이 올랐어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단가를 높여달라 소리는 할 수 없거든요. 생산량을 늘려야 그 월급이라든지 지금 올라간 것들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또 그럴수록 이제 이 직접비는 또 더 들어가니까. 올해 초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전기요금이 부담이라고 답한 업체는 무려 95%.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업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 원가의 30%에 이르는 주물이나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 업종의 부담이 큽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이제 3.7% 정도를 전력 기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요 원가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면을 해야 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봄, 가을철보다 비싼 여름철 전기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대형 화재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2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회사 측이 공장 재가동 결정을 미룬 채 인력 재배치를 서두르면서 공장 이전 가능성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국타이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명예퇴직 공고문입니다. 지난달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60여 명이 회사를 떠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명퇴 공고를 올린 건데 이번에는 연차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산이나 해외 공장으로 근무지를 전환하는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재로 사라진 이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 8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 넘는 직원이 명예퇴직이나 근무지 재배치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회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매치되지 못한 사원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터를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 또한 회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타이어 측이 화재 2달이 넘도록 불탄 이 공장에 대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인력 재배치를 서두르면서 공장 이전 가능성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장 이전 요구가 잇따랐던 데 이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전이든 존치든 관련 협의를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위중을 이제 한번 전달하고 본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조율해보는 거죠.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화재 복구 상황 등을 고려해 공장 이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민간에 위탁한 대창호 로하스 캠핑장이 행정착오로 불법 운영돼 오다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이달 초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예약 취소가 잇따르며 업체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대덕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대청호 인근 캠핑장입니다. 평일 오전이라지만 방문객이 한 팀에 불과합니다.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도 2015년 대전 대덕구가 일반 캠핑장으로 민간에 위탁하면서 8년 가까이 불법 행위가 이어졌고 최근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뒤늦게 환경당국이 대덕구에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 건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와 철거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단체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달마다 한 번씩은 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요. 다른 곳이 이만한 장소가 있을까. 급기야 대덕구는 지난주 2년 남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해온 업체 측은 10여 명의 직원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도 대덕구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호소합니다. 소송을 준비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덕구는 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송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이제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체 측이 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허술한 행정에 따른 업체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전국 꼴찌.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받은 성적표입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3개월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세종과 충남도 살펴보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위로 마찬가지로 하위권, 김태흠 충남지사가 7위로 중위권을 지켰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은 모두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모두 초선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취임 1년을 향해 가는 지금 지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은 51.2%, 그리고 지난해 말 이 시장의 긍정평가는 51.1%로 선거 득표율과 거의 같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내림세로 돌아섰고 지난 2월을 기점으로 급락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긍정평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벗지 못했는데요. 같은 기간 대전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면 이장우 시장의 부정평가가 급등한 2월,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함께 뚝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시장의 공약 실천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상호 통합보다는 일방통행의 소통 방식을 보여줬던 걸 부정평가가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민 생활 만족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은 한정도 있고 거대 공약들이 많다 보면 이제 대규모 사업들의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자원으로 기존의 지역의 이제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투입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종시는 어떨까요? 52.8%, 최민호 시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인데요.
지난해 말 53%를 넘기기도 했던 긍정평가는 지난 1월 정점을 찍고 급락, 내림세를 이어갔고요. 아직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반면 세종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올해 들어 계속 6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4.2%포인트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최민호 시장의 긍정평가가 하락한 주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요? 이전 시정하고 다르게 가겠다라고 해서 세종 시민들의 삶에 천착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좀 나왔는데 국제 정원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등 실제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삶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런. 충청권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충남. 김태흠 지사의 지방선거 득표율은 53.9%였습니다. 이후 긍정평가가 꾸준히 50%대를 유지했고 지난 1월 55.3%로 최고점을 찍은 뒤 완만한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달 긍정평가는 51.8%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지난달 전까지 주민생활 만족도는 꾸준하게 낮아지는 추세였고요. 불만족도는 꾸준히 올라 지난 3월에는 4개월 만에 10%포인트가 넘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만족도는 58.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요. 대전, 세종, 충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광역단체별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광역단체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모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결과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깊이 들여다볼 것인지 해석하고 소화하는 역량 또한 수십만, 수백만 지역민을 이끌어가는 지자체 수장의 몫일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덕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둘 다 참고인 신분인데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때 이전 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청탁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다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던 겁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등 주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코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일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내정자들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내정자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회의 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안건 협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등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적으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까지 무력화시킨 이 꼼수 탈당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특히 청년 세대들의 이 울분과 분노, 또 허탈감, 그다음에 아픔을 저희가 치유를 반드시 해지되겠다는. 한편 민주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의원이 자료 제출에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유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그 사용 실태를 감사해왔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10개 단체를 적발해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70여 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14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지인 등 19명을 가짜 강사로 임명해 강사료를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5년간 10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한 보조금은 이 단체 임직원의 주택 구입과 사업비, 손녀의 말 구입비와 유학비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환경단체는 퇴직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을 3억 원 가까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월급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를 이 단체 대표 등이 받아 썼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평소 거래하던 공사업체 7곳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개인 목적의 자동차를 산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를 통해 지급된 보조금도 일부 부적절하게 쓰였습니다. 한 단체는 보조금으로 아내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인쇄물을 맡긴 뒤 270만 원을 횡령했고, 또 다른 업체는 애초 사업계획과 다른 남북관계 탐구 등의 활동비를 300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면담을 거절했는데도 예고 없이 자택에 찾아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리하게 설득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집 앞에 남겨진 메모입니다. 최근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 찾아왔다며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집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둘 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이름으로 쓰여진 메모인데 필체는 달라 보입니다. 메모를 SNS에 공개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내용이 똑같은 이른바 복분 메모인데 필체는 전혀 다르다며 특히 이춘식 어르신은 입원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틀 전이던 지난 금요일 외교부에서 면담 요청이 와 거절했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며 그 자체가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면 문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게 사실상 압박 아닌가요? 강요 아닌가요? 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금덕 할머니 측도 면담 요청을 받았지만 도장 받아가는 일 말고 나눌 얘기가 있겠느냐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급하게 면담 요청을 했던 외교부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찾아간 모양새인데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리하게 피해자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병문안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며 G7 정상회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정부 해법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네, 오늘 서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술값 문제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점에서 나와 거리에 쓰러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뒤따라 오더니 쓰러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합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산시의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주점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맥박을 회복했지만 중태입니다. 밖에서 자꾸 깨악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상 봤죠. 제가 나가서 봤는데 이제 피가 흘려 있고 엎드려져 있고 피해자는.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달 전부터 주점에 드나들며 B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40여 분 만에 번호판을 조회해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뒤 이곳에 주차한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은 이 서산의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틀리고 왜 도주했나 그거 하고 이제 뭐 술값이 얼마 정도 있었나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수사를 정확하게 해봐야죠. 또 B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충남 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 정도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인데요. 충청남도가 수소 터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3년 전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된 데 이어 충남에선 2036년까지 남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 수준인 14기가 추가로 문을 닫습니다. 충남도가 화력발전 폐쇄 대안으로 꼽은 건 수소 터빈입니다. 수소 터빈은 가스 터빈을 사용해 LNG와 수소를 섞어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적이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는 절충안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충남도는 폐쇄 예정인 석탄 화력 발전소 3곳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쯤 정부의 수소터빈 시험평가센터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충남에는 발전 3사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로 인한 고용 불안과 관련 업체 경영 악화 등 뒤따르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역에서만 7,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소터빈 시설만으로 고용 위기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그런 고용 상태에 걸맞는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산업이 육성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미스매치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충남을 비롯해 인천, 강원 등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재고용과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KBS 대전은 개국 80주년을 맞아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지역 자치단체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응우 계룡시장을 만나 지방 소멸의 대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현재 인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한번. 충남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룡시는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인구 증가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실주구에 신규 아파트를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구 증가에 견인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금년 8월 달에 이제 100세대 정도 입주하고 내년도에 한 800세대가 또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는 당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증가 요인이 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잖아요. 저희 시 역시 인구 감소 단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확충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돌봄 센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정말 출산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폐교 학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감성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환경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 사회적으로 치매가 문제가 아닙니까?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또 치매 치료비를 취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고독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안심 콜센터 이런 것 서비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요 산이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고령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룡시 하면은 이제 3군 본부가 있어서 이제 국방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국방도시의 이미지를 넘어서 국방 수도의 완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수도라고 하지만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국방수도의 완성에 원년의 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전직교육원 같은 것, 군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이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세계 최초로 군 문화를 소재한 군문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국방수도 완성에 이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170만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실시하는 군문화 축제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컨셉으로 해야 우리 시민과 또 관람객들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문화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이 발포 명령을 자신이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조사를 이어온 이 조사위가 이를 뒤집는 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에 5.18 당시의 발포 명령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없어 명령을 해.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나 보안사령부 등 발포 지휘 계통의 핵심에 있던 이들이 발포 명령이 사실상 전두환 지시라는 것에 동감한다.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사령관 황영 씨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이다 등의 증언을 한 겁니다. 광주 상황을 보고하러 갔더니 전두환이 이미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회 이상 발포했으며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135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또 당시 사망자 중 14세 이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 25명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진압 뒤에도 이어진 민간인 살상 사건 조사에는 프랑스 사진작가 패트릭 쇼벨의 증언과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조사위는 사망한 민간인의 시체를 안매장했다는 계엄군 증언에 따라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해 신원 확인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00일을 맞은 가운데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막혀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이 속행 공판에서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당진시 송화급의 한 폐목재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폐목재와 건물 한 동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서구 흑석동 노룻벌 적십자 생태원에서 지역 기업들과 투명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과 주식회사 우성 등으로 대전시는 지역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탄소를 흡수할 숲을 조성하는 데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 이상 앞서가며 한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아산 인주면이 3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세종 전이면 31.8도, 대전 세촌동도 31.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되고요. 모레는 날이 흐려지면서 낮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겠지만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세종과 공주가 1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금산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5도, 서산 1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아산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4도, 한낮 기온은 부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내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낮 기온도 다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